한 남자가 40천 유로짜리 고대 유물의 망치를 세게 내리칩니다. 그는 그것이 완전히 변형될 때까지 계속해서 내리칩니다. 그 후 그는 그것을 화학용액에 던져 부식시킵니다. 꺼내보니 구리로 된 성배는 녹이 새울어 얼룩덜룩해졌습니다. 그들은 40천 유로짜리 이 고대 유물을 4천만 유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들은 장비를 가지고 한 교회로 갑니다. 신부 앞에서는 그들은 명문대학의 고고학자라고 행세했지만 신부는 곧 그들의 배경을 조사했다. 온라인에서 귀하의 정보를 검색해 보았는데 아마 650개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고학적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발굴 작업, 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 그리고 여러 고고학적 발견에 대한 상도 보았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바흐리는 고대 양피지를 꺼내며 이 교회가 여러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수록 신부님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12세기에 세워진 교회가 5세기의 문서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발견한 것이 사실이라면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생자크몽드 페르수도원이 아니라 바로 신부님 발 아래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신부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 아래에 숨겨진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그는 미친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이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신부님은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는데 갑자기 그의 발 아래에 귀중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가 미친 듯이 기뻐할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이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요. 신부님은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본 후 지하실로 초대하여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여기 온 목적입니다. 탐지기의 비프음이 울리자 그들은 신부님에게 아래에 유적이 있는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부님은 그들을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믿기 힘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교회 아래에 귀중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미르가 그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왜죠? 지하 탐지기는 몇 개의 파편만 발견했을 뿐 그것이 건축물의 유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발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설득하자 신부님은 그들이 바로 여기서 발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가방에서 성배를 꺼내 갓 파낸 구덩이에 놓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나무 판자와 고무 망치를 사용해 단단히 다집니다. 신부님이 점검하러 내려오실 때까지 그들은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 탐색할 것입니다. 탐지기의 비프음이 울리면서요. 그냥 빗자루로 몇 번 쓸어주기만 하면 땅에 묻혀있던 성배가 드러납니다. 신부님은 성배가 발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점점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발굴할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몇 대의 중장비도 더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차 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벌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교회 아래에는 파리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 통로를 통해 파리에서 가장 철저히 경비가 3중으로 이루어진 경매장에 침입합니다. 왜냐하면 곧 그곳에서 큰 경매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보석은 그들의 금고에 보관될 것이고 그들이 노리는 목표는 바로 4천만 유로에 달하는 보석입니다. 로켓이 철제 자물쇠를 날려보내자 자물쇠가 땅에 떨어졌고 모두가 터널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터널 안에서 그들은 빛나는 지팡이를 사용해 길을 표시했습니다. 뼈로 가득한 동굴을 지나 장비를 사용해 마침내 정해진 위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매장 지하의 외벽에 도달하기 위해 14m 길이의 경사진 길을 파야 했습니다. 몇 일간의 발굴 후에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부님은 성배를 대학에 가져가서 총장님께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모두 즉시 겁에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짜 고고학자 신분이 드러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면세지만 신부님은 여전히 성배를 가지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요. 이 소식을 듣고 바흐리는 잃었어요. 그는 허영심이 신부의 이성을 그토록 흐리게 만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제 그는 신부를 즉시 막아야 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반년 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것이고 그들은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배를 되찾아야 합니다. 나는 네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심지어 공항 화장실에서 그를 목매달아야 한다고 해도 말이야. 결론적으로 반드시 그것을 내게 가져와야 해. 바흐린의 지시를 받은 로이는 신부님에게서 성배를 훔치기 위해 준비했어요. 그는 동료들에게 오토바이를 준비하라 했고 혼자서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했습니다. 클러치를 조작하면서 동시에 손이 자유로워야 성배를 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메론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신부님이 교회에서 나오는 보자마자 그들은 성배를 훔치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이 가방을 꽉 잡고 놓지 않자 옆에 있던 경호원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밀치다가 땅에 넘어졌습니다. 성배도 밖으로 떨어졌고 카메론은 가방을 주워서 전속력으로 도망쳤습니다. 만약 들키면 그들은 모두 끝장입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길가에 있는 차를 훔쳤지만 앞길이 막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로 숨어들었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 그들이 발각될 것입니다. 그들을 혼란스럽게 소음을 만들어야 해. 그래야 차 문을 부수고 들어갈 기회야. 도구를 써서 시도한 후에 결국 문을 열고 차를 시동했습니다. 빠르게 일어났지만 엔진 소리 때문에 그들은 발각되고 한 경호원이 도끼를 휘둘러 그들을 향해 내리쳤고 그들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타이어가 베어져서 차가 방향을 잃고 한쪽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치지 않고 차에서 기어나와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자신들이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강한 물살이 몰아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떨어진 성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임무가 실패하면 팀 전체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성배가 눈앞에 나타나자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져왔어? 신부님이 지팡이를 짚고 자정에 나를 찾아왔어. 그는 더 이상 스페인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 이렇게 성배를 가지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누군가 그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좋은 소식은 그가 일주일 동안 쉴 거라는 거야. 우리는 터널을 파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어. 여러 날 동안 열심히 파고들어 마침내 그들은 정해진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 6명은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사건을 일으킬 것입니다. 남자가 입에 알약을 넣고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더니 2명의 경비원을 계속해서 도발했습니다. 그는 화분을 깨뜨리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결국 경비원들은 그의 도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브룩스가 땅에 쓰러져서 온몸을 경련하며 침을 흘리자 경비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브룩스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이전에 이미 터널을 파놓았기 때문에 브룩스는 시간을 벌어야 하고 나머지 5명은 지하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이 벽 뒤에는 경매의 금고가 있습니다. 어떤 지문이나 머리카락, 심지어 흙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들은 지하에 소독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금고에 들어가려면 먼저 절단기로 콘크리트 블록을 연결하는 강철 막대를 잘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잘라낸 콘크리트 블록들을 옮겼습니다. 2명이 금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의 모습은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2명의 경비원은 감시 화면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시간이 3분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경비원에게 발각되기 전에 이곳을 탈출해야 합니다. 키라가 카메라의 각 전선을 잘라내자 감시 화면의 이미지가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키라가 실수로 전선을 잘라서 퓨즈가 타버렸습니다. 감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우리 이제 가는 게 좋겠어. 카메라에 신호가 없어요. 지금 나가면 분명히 들킬 거예요. 3분이 거의 다 되어가서 브룩스는 시간을 벌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키라가 하나씩 퓨즈를 빼내고 있지만 남은 시간은 30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그들은 경비원에게 발각될 것입니다. 마침내 타버린 퓨즈를 찾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15초. 퓨즈를 교체하고 신호 수신기를 다시 연결합니다. 이때 브룩스는 자신의 연극을 완성했고 키라와 동료들도 임무를 마치기에 딱 맞았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이 다시 제자리에 놓였을 때 경비원이 감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키라는 서둘러 제어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금고 안의 이미지가 감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카메라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고의 공백 이미지를 미리 기록해두고 재생하면 다른 사람들은 경비원이 눈치채지 못한 채 금고에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비원 앞에서 25cm 두께의 철판을 열 것입니다. 열기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 7톤짜리 강철판을 빵 자르듯이 자를 것입니다. 양쪽에 엔진과 바퀴를 장착합니다. 철사가 위에서 아래로 잘리는 속도로 40mm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후 위쪽에 수직 리프트를 설치할 것입니다. 강철판이 롤러 셔터처럼 올라가고 강철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들은 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누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 빈 금고에 침입할까요? 검은 피부의 그녀가 이 기쁜 소식을 보스에게 전했습니다. 보스는 이제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부자들이 스스로 보물을 가져다 줄 것이고 경매 날짜가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매인은 조심스럽게 귀족들이 가져온 각종 위험한 보석을 상자에 넣고 이 상자들을 전시대 위로 옮겼습니다. 경매인은 금고를 단단히 잠그기 위해 지문과 얼굴 인식을 모두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보안 시스템에서는 개미조차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조차도 다시 열기까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점은 그들이 행동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가 방에 들어가 몸을 소독한 후 금고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 특별한 보호복을 입었습니다. 키라는 단지 하나의 속눈썹만으로도 미리 준비한 감시 비디오를 재생하여 카메라를 교란시켰고 나머지 일행은 예전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금고 뒤쪽의 비밀방을 천천히 지나가며 그들은 틈새를 통해 하나씩 기어 들어갔습니다. 카일라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해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곧 400만 유로를 손에 쥐게 될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도둑들은 흥분했고 보스 바클리는 앞으로 나아가 관찰했습니다. 이때 경매인은 그들로부터 단 한 벽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금고 안에서 이렇게 대담한 도둑질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까요? 바흐리는 동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카메라가 직접 영상으로 전환되기 전에 보석이 담긴 상자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명령을 듣고 모두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각 보석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 도둑들이 쉽게 세어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잘 협력하여 각 보석이 차례로 도난당했지만 분배하는 과정에서 노인이 바흐린과 갈등이 생기면서 보석이 담긴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리는 즉시 경매인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그것이 철이 팽창하는 소리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매인은 당황했습니다. 경비원은 그에게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며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했지만 경매인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벽에 손을 대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 기울였습니다. 벽 너머에서 두 도둑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경매인이 단서를 발견할까 두렵습니다. 리는 경매인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경비원에게 금고를 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문을 다시 작동시키는데 6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매인은 금고 뒤로 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해커인 그녀는 즉시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모두에게 금고에서 즉시 빠져나오고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둑들은 감옥 문 밖으로 나왔다. 손쉽게 리모컨 하나를 집어들고 기계를 조작해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쪽에서 경비원이 금고 문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 경비원이 2개의 지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아직 내려지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나무가 완전히 쓰러지고 나무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기 직전 모든 출입구가 마침내 닫혔고 해커는 서둘러 카메라를 원래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정확한 시간 관리 덕분에 경매인은 모니터 앞에 서 있으면서 아무런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이 손전등을 들고 여기저기를 비추다가 금고 뒤쪽에 주목했습니다. 해커는 즉시 당황했고 모두가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은 어떤 구석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점검했지만 그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이 로비로 돌아와서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경매인에게 내부가 모두 정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남자가 자신도 카메라로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금고를 열어야 할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해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경매인이 여전히 금고를 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둑들은 불안해 문이 열리기만 하면 모두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매인이 망설이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의 아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두려워하는 경비원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들의 생명이 지켜진 것 같았습니다. 강도 계획은 진행됩니다. 노인은 이것이 바흐린을 도와주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흐린은 침묵을 지켰고 모든 보석이 성공 도난당했습니다. 신속하게 후퇴했지만 그 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했습니다. 도둑들은 굴착기를 사용해 벽을 꽉 채웠습니다. 그 후 전기 용접기로 입구를 밀봉한 다음 원래 색상과 비슷하게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들은 용접 잔여물 청소했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해. 마침내 그들은 오래된 벽돌로 벽을 막았습니다.
모든 것은 터널에 남겨질 것입니다. 크레인과 도구, 크레인과 도구, 크레인과 도구. 마지막으로 터널을 막고 보석과 도망칠 컴퓨터를 챙겼습니다. 완벽한 강도가 실행되었습니다. 베를린은 수백 년 후 후손들이 이 도구들을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 될까요? 그들은 전설이 되어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도 사건은 아직 완료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베를린은 자정에 경매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를 가장한 후 차 키를 훔쳤습니다. 그는 경매인의 차량 카메라 앞에 일부러 노출되었고 경매인의 이동 경로 중 한적한 장소를 선택해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미리 정해둔 장소에 도착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바흐리는 가지고 온 도구를 꺼내고 비싼 보석의 라벨을 꺼냈습니다. 그는 라이터로 라벨을 태우고 일부를 변기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흐리는 보석 하나를 꺼내 작은 조각을 떼어내어 소파 틈에 던졌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바흐리는 차 키를 돌려주고 모자와 외투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도둑들은 차례로 호텔로 돌아갔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당장 도망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들은 방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떤 증거나 허점도 남기지 않도록 말이죠. 옆방에서 노인이 보석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석을 진공 포장 봉투에 넣고 기계로 압축해 작은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거대한 재산을 보며 노인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그 후 그는 보석을 압축하여 상자에 담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장비로 처리된 후 새로 만든 장어통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금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경은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된 보석을 누군가 훔칠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조차도 열기 위해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보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완전히 청소되었습니다. 보안은 경매인 외에는 교대 근무 시간 동안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경은 단호하게 1번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계획이 성공하자 도둑들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베를린은 브룩스와 케일라가 먼저 가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보석 장어통을 가져가고 배낭 여행객으로 체크아웃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경찰의 눈앞에서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서 피레네 산맥을 따라 향했습니다. 베트리는 이 방법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배낭 여행객의 가방에 다이아몬드가 가득 들어있고 그들이 버스를 타고 도망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켄과 카메론은 짐 가방을 끌고 문을 나갔습니다. 그 노인은 남은 가오리들을 가져갈 것이다. 그들과 행복한 가족 척하며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인 베트리는 호텔을 마지막에 떠날 사람이었다. 그는 강도질 과정에서 사용한 물건들, 모니터와 감시 카메라 등을 처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과 약속 장소로 기차를 타고 갈 것입니다. 반대편에서 경찰은 전날 밤 자동차 주차장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추출했습니다. 영상에는 경매인이 자정에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매인은 코트가 자기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에 그의 차를 운전한 사람은 분명히 그가 아니었습니다. 여성 경찰은 깜짝 놀라며 경매인이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경찰은 도둑이 경매인의 두 번째 집으로 차를 몰고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색 후 그들은 화장실과 소파에서 보석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한 후 경매인 앞에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경매인은 자신이 어젯밤에 몽유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 경찰은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석을 어디에 숨기든 나는 그것들이 프랑스를 떠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그 후 상사는 많은 경찰을 동원하여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1초 전에는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던 가족 3명이 다음 순간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외진 작은 길에도 경찰이 검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켄은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일어나서 3개의 청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메론과 노인은 켄의 행동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켄은 경찰이 검문하면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진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깔끔하게 처리해서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켄은 경찰이 그들을 지나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보내자 켄은 뛰어내릴 생각을 했지만 차 주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사 그가 도망치더라도 경찰에게 즉시 붙잡힐 것입니다. 노인이 창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카메론은 노인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노인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경찰들과 충돌할 뻔했습니다. 켄은 재빨리 청거 상자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렸습니다. 침착하려고 하며 앞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이 총을 그들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노인은 당황하며 자신이 그들을 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차량을 수색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노인은 소용없음을 깨닫고 순순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카메론이 보낸 위조 서류를 받았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세 사람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차 안의 세부 사항을 관찰했습니다. 노인은 침착하게 경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곧 누군가 위쪽의 장롱에 주목했습니다. 켄은 겁에 질렸습니다. 경찰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이 프랑스에서 온 세 가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고인이 된 아내를 추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켄은 그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여행할 기회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반대편 경찰이 장롱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장롱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발각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청어 상자 대신 유골 상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카메론은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허가 없이 유골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유골 상자를 운반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지 않을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말도 안 돼요. 프랑스는 자유의 땅이 아니었나요? 평등과 박애의 장소가 아니었나요? 조용히 앉아 있어. 켄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유골 상자와 청어 상자를 열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카메론은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유골 상자를 움켜잡고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경찰이 카메론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갔고 뒤에는 경찰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명령에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경찰이 쏘아도 그 소녀의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앞쪽으로 총을 겨누고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얼어붙어 가만히 서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카메론은 심한 고통에 무너져 땅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서 유골 상자를 빼앗으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녀의 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유골 상자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카메론은 이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찰의 시선 아래 그녀는 울면서 유골을 하나하나 상자에 다시 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슬퍼하는 딸을 위로하러 달려갔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몇몇 경찰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 열어보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수색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경찰은 이 가족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수색하지 않기로 결정해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메론의 뛰어난 연극이 경찰을 속였습니다. 그 소녀에게 오스카상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미안한 일이에요. 위기에서 벗어난 노인은 동료들에게 케일라와 브룩스에게 전화를 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그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가고 있는 길도 막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태운 버스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다음 정류장에서 차에서 내려 산길을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내려오면 외진 곳에 텐트를 치고 다음날 아침에는 계속 걸어가야 하며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인은 계곡에서 차에서 내려 순종적으로 캠프장에서 3일간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도망치지 않고 낚시를 하러 간다는 것을 예상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켄이 지시에 따라 노인은 차를 주차한 후 카메론은 차 안에서 잠시 허둥대다가 주변에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켄도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지만 형제는 계속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도하게 친밀한 행동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형제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그때 경찰은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고 사건 해결률 100%를 자랑하는 최고의 여성 탐정을 초대했습니다. 여성 탐정이 취임한 후 먼저 한 일은 경매인을 석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매인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게다가 노인이 전화로 소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벨리는 증거가 발견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텔로 돌아가 보스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은 두 젊은이에게 차 안의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후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고 켄과 카메론은 능숙하게 차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일부러 차 안 곳곳에 준비해 두었고 정리가 끝난 두 사람은 쉴 틈도 없이 경찰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캠핑카를 3중으로 포위하고 손가락은 총의 반가수에 올려놓고 언제든지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카메론이 상황의 이상을 제때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에 가까워지며 상황이 심각해졌지만 아직 공격할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지며 대응할 틈도 없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반응하여 차량 쪽으로 총벽을 강화했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스피커를 들고 사격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총소리는 곧바로 멈췄습니다. 교훈을 통해 한 경관이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여성 경찰관은 그들과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창문에서 스피커가 나왔고 켄은 자신이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에게 5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준다면 그는 타협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차량에서 물러나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스피커가 다시 들어가고 5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켄은 그들에게 보물의 위치를 반만 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경찰을 속이기 위해 엉뚱한 주소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탐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피커의 출입 속도와 각도가 같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녀가 이미 알아챘지만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탐정은 직접 밖으로 나갔고 둥 씨는 차량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몇 분 전 두 사람은 터널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차량 안의 스피커와 총은 모두 기계로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계획을 간파한 것을 보자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앞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과연 여성 탐정이 차량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범죄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작동 중인 기계만 있었습니다. 이 연극은 경찰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 멋져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 속임수 공연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바닥의 카펫이 여성 탐정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카펫을 들어 올리고 손잡이를 잡아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의 장면에 그녀는 한숨 쉬었습니다. 아래에는 깊고 어두운 터널, 경찰이 줄지어 구덩이로 뛰어내렸습니다. 총을 쥐고 상황을 살피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켄과 카메론은 마침내 터널의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올라탔습니다. 땅 위에 한 대의 차가 지나갔습니다. 켄은 안에서 맨홀 뚜껑을 밀어내며 두 사람은 마침내 낮의 빛을 보게 되었지만 그들은 방심하지 않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차들이 오가는 보며 켄은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카메론에게 가게에 가서 카펫 접착제와 총 한 자루를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성은 의심했지만 아무 말 없이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 속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 큰 화물차를 향해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경찰들이 치열하게 추격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숨어있는 곳에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카메론은 가게에서 나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켄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던 큰 구멍이 뚫린 한 대의 화물차가 그녀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내밀어 카메론에게 가까이 오라고 보냈습니다. 카메론이 달려오자 경찰이 맨홀 뚜껑을 열었습니다. 카메론은 급히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 경찰의 시야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핫글루건을 건네주었고 켄은 그것을 사용해 잘라낸 천을 차량 지붕에 고정했습니다. 카메론에게 지붕의 가드레일을 꽉 잡으라고 말한 후 안으로 기어들어가 천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화물차에 섞여들었습니다. 켄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안쪽도 고정에 노력했습니다. 때 아래에는 경찰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구석구석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엔진을 켰을 때 두 사람은 승리가 손에 닿을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만 벗어나면 그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차가 조금 가다가 경찰에 의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나쁘다고 느꼈습니다. 운전석의 차에서 내려서 짐칸을 열고 검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 거야. 가드레일을 꽉 잡고 머리를 대. 내가 말할 때 힘껏 밀어. 짐칸의 문이 열리자 동시에 밀었습니다. 안쪽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카메론은 애썼습니다. 이 힘든 동작은 그녀에게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천천히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칠 즈음 경찰이 운전석에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풍선처럼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관은 안심하지 않아 짐칸을 확인하기 위해 올라가요. 그들이 올라가요. 가드레일을 꽉 잡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니 카메론 는 견딜 수 없었어요. 전방위적으로 스캔을 마친 후
하급 직원이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자 경찰관은 주위를 둘러본 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 시동을 거는 소리를 들으니 그들의 생명이 일단은 안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두 범죄자를 태우고 노인 쪽으로 떠났습니다. 긴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보스와 만났지만 보스는 경찰이 그들의 호텔을 추적하고 있으니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시간 동안 호텔에 출입한 사람들의 감시 카메라를 조사한다면 사건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방을 절대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리는 전화기를 들어 케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즉시 호텔 시스템에 해킹하여 그들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모두 삭제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케일라는 배 위에 있어서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리는 그녀에게 4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일라는 당황하여 급히 가지고 있던 장비를 꺼내어 흔들리는 배의 컴퓨터를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신호가 좋은 곳으로 배를 가속하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는 즉시 배를 조종하여 빠르게 떠났습니다. 여경이 서류를 제시하며 최근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방을 빌리러 온 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놀랍게도 프런트 직원이 이전에 있었던 한 그룹의 신분증 정보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에 있는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여기 스페인 사람들이 17일 동안 있었는데 그중 5명이 2일 전에 떠났습니다. 그들 중 1명이 방금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있는 동안 이상한 점은 그들은 직원이 청소하러 들어오는 것을 단호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린의 방 번호를 읽었습니다. 여경은 급히 하급 직원에게 추가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직원은 그들이 감시실로 가서 카메라를 사용해 도둑들을 추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황이 다시 위험해졌습니다. 케일라 주변은 절벽이었고 브룩스는 배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감시실에 도착하자 그 여성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중요한 순간에 브룩스는 우연히 배를 협곡에서 끌어냈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케일라는 박린이 있는 장면을 선택해야 했고 그래서 그녀는 모든 감시 카메라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모든 카메라를 해킹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상세에게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은 여형사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만능 열쇠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언제든지 침입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연결이 끊겼음을 확인한 후 박린과 노인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을 나와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도 도착했습니다. 여형사와 경찰은 신속하게 총을 장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에 미리 빠져나갔고 급히 근처의 물품 보관실로 숨었습니다. 두 여성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노인이 상자를 들고 오자 박린은 내부 통로로 발길질을 했습니다. 노인이 뒤따라오며 지하실로 이어지는 길에서 앞에 있는 자동차를 보고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호텔 직원으로 변장하고 바로 차로 향했습니다. 한참 애를 쓰던 박린은 안경을 쓰고 매우 그럴듯하게 보였고 노인도 차 키를 찾았습니다. 즉시 그들은 차를 타고 도망쳤고 동시에 경찰과 여형사가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구석을 뒤졌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경은 그들이 여전히 호텔에 숨어 있다고 판단하고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출구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인이 차를 멀리 몰고 갔고 이때 직원이 주차장을 차단했지만 그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젠장, 노인이 한 구석에 차를 주차한 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리며 단추를 풀고 옷을 벗고 모자를 벗어 근처 쓰레기통에 모두 던졌습니다. 동작이 단호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고 입구에 있는 배달원이 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손안의 백만장자 프로그램의 촬영팀입니다. 결정할 시간 10초밖에 없습니다. 15,000 유로를 받고 오토바이 2대를 바꾸겠습니까? 바꾸지 않으면 됩니다. 시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배달원으로 변장해 도주를 계속했습니다. 사라지니 박린은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부터 차를 몰아헤칠 때까지 갔습니다. 카메론과 켄은 헬리콥터 단속을 피해 방수포로 몸을 가렸습니다. 트럭이 스페인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마치 버스 침대에서 누워 사고에서 살아남은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트럭이 휴게소에 멈췄을 때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집결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브룩스와 케일라는 300마력의 카노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도망쳤고 해안에 도착한 후 그들은 배를 버렸습니다. 192km를 트레일에서 달리기로 전환한 후 그들은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교통수단이 바뀔 때마다 경찰이 그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베를린은 경찰이 수도에서 60km 떨어진 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산악 자전거를 탔습니다. 운동선수로 변장하고 장비를 갖추고 산으로 자전거를 탔습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를 지나는데 4일이 걸렸고 얼음산을 넘고 숲을 지나 황량한 지역을 지나 집결 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돌을 뒤집어 그 아래 숨겨진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모아 게이트를 밀어내고 산악 자전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케일라는 그들을 꼭 안으러 달려갔습니다. 모두가 폭우 속에서 함께 축하했습니다. 다음 날들에 대해 베를린은 모든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룹이 아름다운 시골 별장에서 지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은 그들의 영웅적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단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